4로 50만 년 전의 동아프리카는 지금의 건조한 사바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플리오스의 필리오시에노에 태양은 대지를 무자비하게 달구었고 대기는 물기를 가득 머금어 숨막힐 듯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리프트밸리, 리프트밸리를 따라 형성된 광활한 습지와 범람원은 생명체를 위한 요람이자 동시에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썩어가는 식물의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 그리고 진흙의 비릿한 향기로 진동했습니다. 이 원시의 에덴 동산은 풍요로웠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는 날카로운 사리를 품은 수십억의 포식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강력한 발톱을 가진 거수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축축하고 뜨거운 대지 위에서 어스트랄로피테쿠스라 불리는 초기 인류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숲의 그늘에서 벗어나 두 발로 직립하여 걷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나무 위에서의 안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변화는 그들의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 조절을 위해 두꺼운 털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부드럽고 얇으며 혈관이 훤히 비치는 맨살이었습니다. 이 나약한 피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배출해 천을 식히는 데는 유리했지만 습지에서 날아오르는 흡혈 곤충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붉은 만찬으로 보였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면 대지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물들어가며 또 다른 세상이 깨어납니다. 낮 동안 진흙 속에 숨죽여 있던 거대한 군단이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날갯짓 소리는 하나일 때는 들리지 않지만 수백만 마리가 동시에 날아오를 때는 마치 대지가 웅궁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사자가 덤불을 해치는 소리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사자는 눈에 보이고 피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였지만 이 날개 달린 악마들은 공기 그 자체처럼 어디에나 존재했고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습지의 물 웅덩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수원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을 잉태하는 배양기였습니다. 고여있는 물 표면 아래에서는 수천만 개의 알이 부화하여 장구벌레가 되고 이내 성충이 되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초기 인류는 물을 마시기 위해 혹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가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피부, 땀 냄새, 그리고 거친 숨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굶주린 모기떼에게 가장 완벽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류는 사냥감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거대한 혈액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으면 본격적인 살육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모기떼는 옷이나 가죽으로 몸을 보호할 줄 모르는 인류의 피부에 무자비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날카로운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의 따끔함은 곧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 때 그 고통은 단순한 성가심을 넘어선 고문이었습니다. 팔을 휘젓고 몸을 비틀어 보지만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무의미한 저항일 뿐이었습니다. 쫓아낸 자리에 더 많은 숫자가 달라붙었고 귓가에서 울리는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이 작은 흡혈귀들이 가져가는 것은 단지 몇 방울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타액 속에는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미세한 기생충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 원충과 같은 치명적인 병원체들이었습니다. 450만 년 전의 이 원시 병원체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했을지도 모릅니다. 모기의 침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한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은 적혈구를 파괴하고 숙주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의료 지식도 약초에 대한 이해도 없었던 당시의 인류에게 이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건강하던 사냥꾼이 갑자기 쓰러져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열대 우림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그는 극심한 오한을 느끼며 이빨을 부딪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을 피워 천을 높여주려 해도 그의 몸은 이미 내부의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열은 뇌를 공격하고 환각을 보게 하며 생명력을 급속도로 고갈시켰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며칠 만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며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어린 생명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면역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모기떼의 습격은 즉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모기들이 내려앉을 때 어머니는 밤새도록 손을 휘저어 아이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졸음 사이로 침투한 한 마리의 모기가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어미의 울음소리는 습지의 안개 속에 메아리치며 부족 전체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맹수와의 싸움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표범에게 물리면 상처가 남고 피가 흐르니 적이 누구인지 명확했지만 열병은 소리 없이 다가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부족원들은 동료가 왜 죽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두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악령이 들렸다고 생각하거나 숲의 신이 노했다고 믿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속의 적을 상대로는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능이 아닌 순수한 생물학적 인내심을 시험하는 잔혹한 게임이었습니다. 무기가 절정에 달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비는 웅덩이를 범람시키고 습지의 경계를 무너뜨려 모든 땅을 거대한 산란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는 숲 전체가 거대한 모기장 안에 갇힌 형국이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곤충떼 때문에 인류는 잠시도 편안히 쉴 수 없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다른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확률을 높였습니다. 모기는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류를 서서히 약화시켜 생태계의 다른 포식자들에게 넘겨주는 중개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족 전체가 습지 한가운데 고립된 섬과 같은 둔덕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이 불어나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그들은 사방에서 포위해오는 검은 구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모기떼가 둔덕을 덮쳤고 공기는 그들의 날갯짓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가죽을 뒤집어 쓰거나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노출 부위를 줄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콧구멍과 귓속까지 파고드는 벌레들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오직 긁는 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지옥도였습니다. 피부는 붉게 부어오르다 못해 진물이 흘렀고 긁은 상처는 습한 기후 탓에 금세 골마 들어갔습니다. 2차 감염은 열병과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처가 썩어가는 냄새는 다시금 파리와 다른 곤충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피를 바쳐야 하는 나약한 구성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다음 날 아침의 태양을 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리고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끊임없는 가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흙 목욕을 하고 나온 멧돼지에게는 벌레들이 덜 달라붙는가? 왜 강가에 쓰러진 썩은 나무 근처가 아닌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는 숨을 쉬기가 더 편한가? 수만 번의 흡혈과 수천 명의 희생을 치른 대가로 그들의 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중요한 인과관계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사고가 아닌 생존 본능이 빚어낸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습지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덜 물리고 열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의 변화, 즉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원시적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밤새 시달리던 한 무리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연히 강가에 널려있는 끈적한 진흙밭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냄새나는 진흙이 뜨거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습지의 밤은 여전히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개가 걷히고 붉은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살아남은 자들은 퉁퉁 부은 눈을 뜨고 서로를 확인합니다. 간밤에 또 누가 열병으로 쓰러졌는지, 누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가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본능을 넘어선 의지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습지는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더 영리하게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아프리카의 대지를 다시 비추기 시작하면 습지의 밤을 지배했던 공포는 잠시 물러갑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몸에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은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목을 축이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악몽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강가에는 이미 거대한 생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대 코끼리의 조상인 데이노테리움과 육중한 하마들은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덤불 뒤에 숨어 그 거대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두꺼운 가죽 주위로도 파리와 모기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짐승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그들의 가죽이 두꺼워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바닥에서 퍼올린 회색 진흙을 온몸에 두텁게 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흙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붙어 마치 제2의 피부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기들은 갈라진 진흙 틈 사이를 노리며 윙윙거렸지만 굳어버린 흙의 장벽을 뚫고 침을 박아 넣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제공한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가려움에 지친 한 젊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조심스럽게 진흙 웅덩이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우연인지 혹은 본능적인 모방인지 알 수 없는 행동으로 끈적한 진흙 한 덩이를 퍼서 자신의 팔에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뜨겁게 달아오른 염증 부위에 닿는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고통이 잦아드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진흙의 냉기는 벌레 물린 곳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끈적한 질감은 가려운 피부를 덮어주어 긁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곧이어 더 많은 진흙을 퍼서 다리와 가슴, 얼굴에까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무리들도 하나둘씩 웅덩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그들도 곧 진흙의 효능을 깨닫고 서로의 등에 흙을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강변의 진흙은 인류의 손을 거쳐 그들의 나약한 피부를 덮는 갑옷으로 변모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등 뒤는 동료가 발라주었고, 어미는 아이의 온몸을 꼼꼼하게 진흙으로 코팅했습니다. 검붉은 피부색을 가진 인류는 순식간에 회색빛 흙 인형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대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뜨자 몸에 바른 진흙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 피부를 조여왔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흙가루가 떨어지고 피부가 당기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기에게 뜯기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건조된 진흙층은 물리적으로 모기의 침기리보다 두꺼웠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침을 가진 모기라도 돌처럼 굳은 흙을 뚫고 그 아래 흐르는 혈관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류는 도구를 만들어 손에 쥐기 이전에 자신의 몸 자체를 도구로 방어하는 법을 먼저 터득한 셈이었습니다. 진흙갑옷의 효과는 단순히 물리적 방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껍게 발린 흙은 채취를 감추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모기는 시각보다는 후각, 특히 땀 냄새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여 목표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땀구멍을 막고 특유의 흙내음으로 인류의 채취를 덮어버렸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던 모기 정찰병들은 갑자기 사라진 피 냄새에 혼란을 겪으며 허공을 배회할 뿐이었습니다. 인류는 후각적인 은신술을 통해 포식자의 감각 레이더망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진흙 목욕은 천 조절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플리오스의 낮은 가혹할 정도로 뜨거웠고 직사광선은 털없는 인류의 피부에 화상을 입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진흙층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열사병과 탈수로 쓰러지는 개체가 줄어들면서 무리의 전체적인 생존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진흙은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이자 병원균을 막는 성벽이었으며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양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비틀어진 흙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나 땀이 많이 나는 곳은 흙이 쉽게 벗겨져 다시 붉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모기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진흙을 덧발라야 했습니다. 강간은 이제 단순히 물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무리가 하루 종일 머물며 갑옷을 수선하는 정비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진흙과 씨름하며 보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흙이 더 잘 달라붙고 오래가는지 구별하는 안목도 생겨났습니다. 진흙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발견한 것은 우연한 수확이었습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금방 부서져 내렸지만 점성이 강한 찰흙은 마른 후에도 오랫동안 피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더 끈적하고 고운 입자의 진흙을 찾아 강하류나 늪지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썩은 식물이 섞인 검은 진흙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악취가 모기를 쫓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도 냄새를 참아야 했지만
말라리아의 공포보다는 참을 만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습지의 포식자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가 둔덕에 모여 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리는 더 이상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색 갑옷을 입은 전사들처럼 의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목이 구름이 윙윙거리며 그들을 덮쳤지만 이전과 같은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기들은 단단한 표면에 부딪혀 튕겨나가거나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방어는 없었습니다. 눈 주위나 콧구멍, 입술처럼 진흙을 바를 수 없는 예민한 부위는 여전히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간간히 손을 휘저어 얼굴로 달려드는 벌레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신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지난 밤들과 비교하면 이것은 기적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만 번의 찔림이 수십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고 그것은 지쳐있던 면역체계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 진흙 갑옷 전술은 인류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등 뒤나 머리, 뒷부분에 꼼꼼하게 진흙을 바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몸에 진흙을 발라주는 행위는 털고르기, 그루밍을 대체하는 새로운 친밀감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짝짓기 상대나 가족뿐만 아니라 무리 내의 약한 개체들에게도 진흙을 발라주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노약자와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진흙 보호를 받게 되면서 무리의 전체적인 개체수는 조금씩 안정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흙이 말라 갈라진 모습으로 깨어난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기이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약한 털없는 원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지의 힘을 빌려 자연의 위협에 맞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가의 진흙밭은 그들에게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을 이용해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도구의 사용이 외부 대상이 아닌 자신의 신체로 향한 최초의 혁신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흙 속에 섞인 특정 광물 성분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에 포함된 미네랄은 벌레 물린 곳에 독소를 흡착하고 부기를 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흙을 씻어냈을 때 상처가 아물어 있는 것을 본 그들은 진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훗날 인류가 약초를 사용하고 의학을 발전시키는 아주 먼 기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변하고 건기가 찾아오면 습지의 물은 줄어들고 진흙은 딱딱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진흙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해야 할 때 그들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진흙 갑옷은 물가가 있는 곳에서만 유효한 한시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인류가 물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흙갑옷을 대신할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대지는 그들에게 갑옷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물가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한 진흙탕 속에 머물며 제한된 먹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갑옷을 벗어던지고 위험이 도사리는 숲과 초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호기심과 굶주림은 결국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진흙이 말라 떨어져 나가는 몸을 이끌고 숲의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진흙보다 더 가볍고 더 강력하며 휴대 가능한 또 다른 자연의 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지의 갑옷을 벗은 그들은
이제 녹색의 방패를 찾아 나설 차례였습니다. 진흙갑옷은 훌륭한 방어막이었지만 그 유효기간은 물가를 벗어나는 순간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태양 아래서 바짝 마른 진흙은 피부가 움직일 때마다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갔고 갈라진 틈새로 다시금 붉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리가 강가를 떠나 숲의 가장자리인 소림, 슈린 지대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다시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은 시원했지만 그곳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습한 공기가 정체되어 있었고 이는 모기들에게 최적의 사냥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숲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물가보다 더 은밀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숲은 수많은 식물들이 뿜어내는 다채로운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썩은 낙엽 냄새, 달콤한 과일 향,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이 내뿜는 알싸한 내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이 화학적 신호들을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아직 식물학자가 아니었지만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된 후각적 기억은 생존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원숭이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특정 덤불에 몸을 비비거나 잎사귀를 씹어 털에 바르는 기이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동물들은 먹지도 못할 쓴 풀을 왜 몸에 바르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숲의 녹색 잎사귀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무기에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무리가 톡 쏘는 강렬한 향이 나는 관목숲에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훗날 인류가 시트로넬라나님, 니엠나무 혹은 야생 들국화의 일종이라 부르게 될 식물들의 고대 조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잎사귀 하나를 따서 손바닥으로 비벼보았습니다. 잎맥이 으깨지면서 터져나온 짙은 녹색 즙액은 코를 찌르는 매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자극적인 냄새에 그녀는 재채기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냄새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끈적한 즙액을 팔뚝에 문질렀고 화끈거리는 느낌과 함께 시원한 청량감이 피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화학무기였습니다. 식물들은 움직일 수 없기에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특한 화학물질, 즉 정유 에센시얼 오일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이 휘발성 물질은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시키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인류는 식물이 수억 년에 걸쳐 개발한 이 방어 시스템을 훔쳐와 자신의 피부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늘기 물리적인 장벽을 세워 침을 막는 성벽이었다면 식물의 즙액은 냄새라는 보이지 않는 장막을 쳐서 적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역장과도 같았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잎사귀 즙을 온몸에 바른 사람의 주위로 모기들이 날아들다가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황급히 방향을 틀어 달아났습니다. 모기의 더듬이에 있는 감각 수용체는 인류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젖산 냄새를 쫓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식물의 강렬한 향기 분자가 그 신호를 완벽하게 교란시켜버린 것입니다. 모기들에게 즙을 바른 인간은 더 이상 먹음직스러운 피주머니가 아니라 피해야 할 독초 덩어리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숲속에서 인간은 식물의 향기를 빌려 자연의 일부인 척 위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대였기에 그들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개중에는 즙을 바르자마자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는 독초도 있었습니다. 독성 식물을 잘못 발라 고통 속에 뒹구는 동료를 보며 나머지 무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 식물을 기억 속의 죽음의 풀로 각인시켰습니다. 반대로 효과는 좋지만 냄새가 너무 역겨워 구토를 유발하는 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안전하면서도 벌레를 쫓는데 탁월한 몇 가지 신성한 식물들이 선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리는 이동 중에 특정 식물 군락을 발견하면 행군을 멈추고 수확 의식을 치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잎사귀를 뜯고 돌로 지시겨 집을 냈습니다. 그들의 손과 몸은 풀물로 인해 녹색과 노란색으로 얼룩졌고 무리 전체에서는 숲보다 더 진한 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레를 쫓는 행위를 넘어 자연을 도구화하고 가공하는 기술적 진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준 그대로의 진흙을 넘어 식물의 형태를 변형시키고 그 속성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숲의 어둠이 짙어지자 향기 전쟁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무리는 거대한 나무 아래 둥지처럼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숲의 모기들은 습지보다 더 은밀하고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즙으로 코팅된 사람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 주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의 결계가 쳐져 있었고 모기들은 그 경계선 밖에서 맴돌 뿐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합한 식물을 찾지 못한 일부 개체들은 밤새도록 자신의 살을 때리며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단순한 힘이 아닌 정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녹색 방패는 진흙 갑옷보다 훨씬 가볍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진흙처럼 굳어서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식물만 있다면 언제든 덧바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류의 활동 방향은 획기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숲으로, 더 먼 초원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풀 냄새가 나는 인간은 이제 자연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숲의 향기를 입은 포식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밴 진한 허브향은 동료를 식별하는 표식이 되기도 했고 낯선 무리에게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휘발성 방패에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었습니다. 진흙처럼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사라지고 땀에 씻겨 내려간 즙액은 오히려 끈적이는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몇 번이고 깨어나 다시 풀을 지시겨 발라야 했습니다. 잠을 설치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향기를 충전하며 밤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어떤 밤에는 비가 내려 힘들게 바른 즙액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허무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빗물에 씻긴 맨살은 다시금 모기들의 표적이 되었고 젖은 풀은 잘 으깨지지도 않아 즙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잎사귀를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놓으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모기들을 쫓아냈습니다. 몸에 바르는 액체 방패열과 기체 방패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기는 눈을 맵게 하고 숨을 막히게 했지만 말라리아의 열병보다는 훨씬 감내할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식물에 대한 지식은 무리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냄새를 잘 맡고 효과적인 식물을 잘 찾아내는 개체는 무리 내에서 존중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훗날 부족의 치료사나 주술사의 원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미는 딸에게 어떤 풀이 벌레를 쫓는지,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절, 교육은 행동과 냄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풀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안전의 냄새임을 본능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자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틈새를 영리하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식물이 곤충과 싸우기 위해 만든 무기를 빌려 씀으로써 인류는 생태계의 복잡한 화학전, 케미컬 워페어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커지고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 방식이 어떻게 정교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주먹도끼가 사냥을 위한 외부의 도구였다면 식물즙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지향적 도구의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숲의 가장자리도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풀이 마르고 잎이 떨어지면 녹색의 방패는 사라집니다. 또한 숲은 표범이나 검치와 같은 대형 육식동물의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모기를 피하려다 맹수에게 잡혀먹힐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인류는 다시금 선택해야 했습니다. 향기로운 풀이 있지만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숲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시야가 탁 트인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들의 눈은 이제 숲 너머,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높은 절벽과 언덕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높은 곳에는 웅덩이도 없고 몸을 숨길 울창한 숲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지상의 모든 냄새와 날벌레들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땅의 진흙과 숲의 풀잎을 넘어 하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강한 바람이 불수록 그들을 괴롭히는 저 끔찍한 날갯짓 소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숲의 가장자리를 벗어난 인류의 무리는 이제 가파른 경사면을 마주하고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친 바위와 듬성듬성한 잡초만이 자라는 척박한 고지대였습니다. 이곳은 먹거리가 풍부한 습지나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숲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수천만 마리의 모깃대가 윙윙거리는 소름 끼치는 합창을 하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풍요롭지만 죽음이 도사리는 저지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춥고 배고프지만 안전한 고지대로 올라갈 것인가? 선두에 선 우두머리가 거친 숨을 내쉬며 첫 발을 내디뎠고 무리는 침묵 속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을 피하기 위한 수직의 탈출이었습니다. 고도를 높일수록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냄새가 사라지고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다리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겨나갔습니다. 노약자들은 뒤처지기 시작했고 어미들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네 발로 기어오르듯 암벽을 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등반의 와중에 그들은 기이한 현상을 감지했습니다. 귓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그 지긋지긋한 날갯짓 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은 것처럼 고지대의 바람은 그 끈질긴 추격자들을 아래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냉혹한 물리학의 법칙이었습니다. 모기는 비행 능력이 매우 취약한 곤충입니다. 그들의 가벼운 몸체와 약한 날개, 근육은 시속 10km 이상의 바람 속에서는 제대로 비행 궤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지대에 정체된 공기는 그들에게 고속도로였지만 고지대에 거세고 불규칙한 돌풍은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투명한 장벽이었습니다. 인류가 올라선 이 높은 바위 언덕은 모기들에게는 진입이 불가능한 금지구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람은 땀 냄새와 이산화탄소를 순식간에 흩트려버려 모기들이 목표물을 탐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리는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형성된 좁은 테라스나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밤이 되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바위의 열기는 금세 식어버렸고 바람은 옷깃 하나 없는 그들의 맨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모기들은 변온동물이라 기온이 떨어지면 활동성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고지대의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의 조합은 이중의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몸으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고지대 생활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물이 귀했기에 그들은 낮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곡 아래로 내려가 물을 마시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서둘러 고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이 엄격한 통금 시간은 생사를 가르는 규율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림자가 길어질 때쯤이면 절벽을 기어오르는 인류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늦게 출발한 자는 어둠 속에서 깨어난 모기떼의 습격을 받거나 서두르다 발을 헛디뎌 추락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간관념이 희박했던 그들에게 저녁이 오기 전이라는 시간적 경계가 뚜렷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영토에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음 대신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휘파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주었지만 이내 안도감을 주는 자장가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가려움에 울며 보채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자 무리의 전체적인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냥꾼들은 다음날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었고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라리아의 검은 그림자가 겉이자 그들의 눈빛은 다시 생기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찢고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수평으로 날아와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이쳤습니다. 무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가장 안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날벌레들이 땅바닥에 처박히거나 물살에 쓸려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수록 그들을 괴롭히던 미세한 적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날 아침 절벽 아래를 내려다본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습지대는 물에 잠겨 혼돈 그 자체였지만 그들이 서 있는 고지대는 맑게 개어 있었고 공기는 수정처럼 투명했습니다. 바람은 습기를 몰아내고 건조함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바위 끝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운무가 가득한 저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죽음과 질병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가마솥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높이가 곧 생명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고지대에서의 삶은 인류의 신체도 변화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바위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하체 근육은 더욱 단단해졌고 심폐기능은 향상되었습니다. 거친 지형을 이동하면서 균형 감각과 공간 지각 능력도 발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전망이라는 새로운 시각적 도구를 획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멀리 있는 맹수의 접근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먹이 무리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기를 피하러 올라온 곳에서 그들은 뜻밖에도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시야의 확장은 곧 사고의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천유지가 생존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돌을 쌓아 방풍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건축 행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비를 피하는 지붕을 넘어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에 맞서 벽을 세우는 것은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걸치는 행위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모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필요성은 줄었지만 천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다시금 몸을 감싸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건기가 찾아오면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건조해졌습니다. 피부는 트고 갈라졌지만 말라리아로 쓰러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무리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저지대의 공기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고 그와 함께 모기 정찰병들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바람이 통하는 길목, 튀어나온 곳 차페이나 능선 위에 머물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람은 신의 숨결이자 보이지 않는 수호자였습니다. 이 시기의 인류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이주민으로 진화했습니다. 50만 년 전의 지도는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벌레가 있는 아래쪽과 벌레가 없는 위쪽으로 나뉜 입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수직적 분리 감각은 훗날 인류가 성을 쌓고 탑을 세우며 높이를 갈망하는 본능의 원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 있다는 믿음이 유전자에 새겨진 것입니다. 바람의 영토에 적응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진흙을 바르던 시절의 끈적함도 풀냄새를 풍기던 시절의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맞으며 당당하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거친 바람은 그들의 털을 헝클어뜨리고 눈을 뜨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 섞인 자유의 냄새를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척박한 바위산이 그들에게 준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물론 모든 인류가 고지대에 적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암벽을 탈 수 없는 약한 개체들은 다시 따뜻한 저지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선택은 냉혹했습니다. 고지대의 남은 자들은 추위를 견디는 강인한 대사와 튼튼한 다리, 그리고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선된 정예였고 미래의 인류를 이어갈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바위산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고지대의 한정된 자원은 고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호기심은 언제나 안전지대 밖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저 너머, 모기도 없고 먹이도 풍부한 미지의 땅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년, 아니 수백만 년에 걸친 이 긴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몸 자체가 이 치명적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침묵의 승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자 가장 잔혹한 집행관입니다. 450만 년이라는 영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아프리카의 대지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계절이 오고 갔습니다. 습지는 말라 사막이 되었다가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고 거대한 화산들이 불을 뿜으며 지형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와 모기, 이 두 종족 간의 끝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초기 인류가 진흙을 바르고 풀을 지식이고 바람이 부는 절벽으로 도망치는 동안
그들의 몸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최전선은 피부가 아니라 혈관 속이었습니다.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열병은 무자비한 낫처럼 인류의 개체수를 속간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말라리아 원충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이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우연한 돌연변이나 특이한 형질 덕분에 고열을 견뎌내거나 원충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던 소수의 개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고 그들의 혈액 속에는 생존의 기록이 항체라는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냉혹한 메커니즘은 이렇게 인류를 단련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의 적혈구는 미묘하게 모양이 바뀌어 말라리아 원충이 침투하기 어렵게 변이했습니다. 오늘날 겸상 적혈구 빈혈증, 시클셀 아네미아이라 불리는 유전적 특성은 당시에는 생존을 위한 신의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산소 운반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열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치러야 했던 생물학적 타협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신체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병원균과 공존할 수 있는 신체가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수백만 년 전 습지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은 본능이라는 이름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마시거나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한 것이 숨어있는 곳이라는 경계심이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서둘러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내는 행위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는 부족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유전자가 아닌 문화를 통해 전수되었고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가장 강력한 생존 키트가 되었습니다. 450만 년 전에 그 치열했던 밤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뇌 용량을 키우고 도구를 발전시키는 동안 면역체계 또한 쉼없이 진화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그 시절 인류가 모기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역사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맹수의 이빨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끔찍한 열병의 도가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강인한 생존자들의 직계 후손입니다.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그 승리의 증거입니다. 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지구상에 존재해왔고 아마도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을 끈질긴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450만 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류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 대신 의학을, 나무집 대신 화학을, 바람 대신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리는 고대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단하고, 회피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술은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생존의 정수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동아프리카의 광활한 평원에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언덕 위에 선 한 무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털이 거의 없는 매끈한 피부를 가졌고 손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깊고 흐흑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신뢰와 유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극복해낸 대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칼을 흩날립니다.
저 멀리 습지 쪽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에는 향기로운 풀즙이 발라져 있고 동굴 입구에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몸 안에는 수천 번의 죽음을 넘어선 강인한 생명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짓하자 무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는 미래를 향해 길게 뻗어 나갑니다. 이것은 영웅담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괴물보다 더 무서웠던,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던 작은 적들과 싸워 이겨낸 평범한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그 처절했던 싸움, 진흙범벅이 된 채 떨고 있었던 그 밤들, 독초에 피부가 문드러지는 고통을 참아내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고통과 인내가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승리는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침묵의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450만 년 전, 보호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세상과 맞서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것은 거대한 석조 사원도 화려한 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일하고도 위대한 유산은 바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세상을 덮고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박힙니다. 습지의 모기 떼는 여전히 피를 찾아 밤하늘을 배회하지만 인류의 횃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그 불빛은 작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살아남았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카메라는 450만 년 전의 붉은 대지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윙윙거리는 모기의 날갯짓 소리도, 거친 숨소리도, 진흙이 마르는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그 옛날의 전장 위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문명도, 거대한 기념비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몸속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록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 그 자체입니다. 동아프리카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 무수한 별들 아래서 이름 없는 조상들이 치렀던 고독하고 처절했던 전쟁, 그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사랑하고 꿈꾸는 모든 순간은 그들이 모기떼와 맞서 버텨낸 끈질긴 밤들의 결과물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 묻혀있는 이 위대한 생존의 대서사시야말로 인류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기원입니다. 이것으로 450만 년 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마칩니다.